안녕하세요. 2022 그래피티 스타트업 페스티벌 투자게임 세션에 오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는 투자게임 세션의 MC를 맡은 한예림, 박창현입니다. 투자게임은 참가자들이 라운드별로 스타트업들의 피칭 영상을 보고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하여 자본을 불리는 게임입니다. 네, 스타트업 창업가의 진취적인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장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5일 동안 진행될 메인 세션인 팀 프로젝트에서 매칭될 스타트업을 소개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스타트업은 참가자에게 상품의 가치보다는 기업의 마인드셋을 전달함으로써 각 라운드에 걸쳐 최대한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하여 각 라운드의 영상과 피칭을 보시며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더 자세히 투자 게임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도 사전 공개되었던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다시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 게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게임은 참가자들이 라운드별로 스타트업들의 피칭 영상을 보고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하여 자본을 불리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즉, 참가자가 목표하는 분야에서 원하는 것을 해나가는 스타트업 창업가의 진취적인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장을 말하는데요. 스타트업은 참가자에게 상품의 가치보다는 기업의 마인드셋을 전달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투자를 유치합니다. 투자 게임은 총 3개의 라운드와 결승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라운드의 주제를 살펴보시면 투자 게임은 스타트업의 상품이 아닌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의 멘탈리티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도록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라운드가 진행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라운드는 20분, 2, 3라운드는 40분 동안 진행되며 마지막 결승전은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라운드 사이에는 15분 동안의 투자 시간이 있기에 이때 팀원분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퀴즈는 첫째 날까지 계속 열려 있으니 언제든 퀴즈를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퀴즈는 1라운드 종료 후 투자 웹을 통하여 오픈되며 1라운드 내용을 바탕으로 8문제, 또 3라운드 내용을 바탕으로 8문제, 총 16문제가 출제됩니다. 각 팀에게 주어지는 초기 자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은 현금과 주식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초기에 현금 200만 원이 지급되며 각 스타트업의 주식 50주 또한 함께 지급됩니다. 그렇기에 각 팀의 초기 자본은 200만 원과 스타트업별로 50주, 총 400주가 됩니다. 투자 게임 세션에서 사용되는 투자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방식은 단일가 매매 방식입니다. 이는 실제 주식시장에서 장외 시간의 거래에 사용됩니다. 이는 일단 접수된 매수와 매도 주문들을 종합하여 최대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거래 가격을 결정합니다. 매수는 높은 가격부터 우선적으로 체결 대상이 되며 매도는 낮은 가격부터 우선적으로 체결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최종 거래 가격은 주문자가 제시한 가격이 아닌 매도와 매수 주문의 접점을 찾아 결정됩니다. 같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수량 우선 원칙을 따르기에 더 많은 매수나 매도 물량을 제시한 쪽의 물량이 우선적으로 거래됩니다. 최종 체결 가격으로 본인이 매수 신청을 했을지라도 매도 물량이 부족하다면 거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라운드가 끝나고 투자 시간을 가진 후 단일가 거래 방식에 따라 스타트업의 주가가 결정됩니다. 3라운드가 지나고 나서 결승에 진출할 스타트업 팀은 바로 3팀입니다. 이 화면에서 스타트업 3, 5, 7이 주가가 높은 3개의 스타트업이므로 이 스타트업들이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라운드인 결승전에서는 3개의 스타트업이 피칭하게 되고 피칭 내용을 바탕으로 참가자분들께서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 결과를 바탕으로 1등에서 3등 팀이 결정되게 되는 점입니다. 참가팀 여러분 역시 우승팀을 선정해서 상품을 지급해드립니다. 결승전이 모두 끝나고 난 후에 총 자본이 가장 높은 참가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총 자본은 현금과 주식 평가 금액을 합친 값이 됩니다. 투자 게임은
앞서 사전에 공지해드렸듯이 1, 3라운드는 사전 녹화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2라운드와 결승전은 대표님께서 직접 라이브 피칭을 하십니다. 그 피칭 모습은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하여 송출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웹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단바의 제일 왼쪽 첫 번째에 있는 탭을 누르면 스타트업 8개의 주가와 주가 변동,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탭을 누르면 참가팀의 자산을 확인하여 랭킹이 표시되는데요. 랭킹은 2라운드 투자가 진행된 이후부터 뜨게 됩니다. 제일 오른쪽 탭을 누르면 본인의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탭에서 각 회사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들을 터치하게 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매도 혹은 매수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먼저 주문 가격을 선택한 뒤 매도 혹은 매수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주문 수량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주문이 완료됩니다.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웹을 제작하였으니 여러 번 시도해 보시면서 쉽게 적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게임 OT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OT 영상 모두 잘 시청하셨나요? 네, OT 영상에 소개된 각 라운드별 내용과 웹 매뉴얼 등은 저희가 슬랙 채널에도 첨부해드렸으니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보시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트업 순위를 매기기도 하지만 참가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 순위별로 참가자 순위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 순위에 따라서 상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1라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1라운드의 주제는 바로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8개의 각 스타트업이 우리 사회와 세상에 과연 어떠한 문제들을 찾아 어떤 솔루션들을 제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라운드입니다. 네, 그럼 1시 40분까지 슬랙에 공지된 링크에서 각 스타트업의 유튜브 영상을 1라운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선공개가 되었던 영상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더 관심 있는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같이 논의하며 시청하고 싶은 영상을 골라서 자유롭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투자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체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웹에서 주식 주문량 창을 활성화하여서 체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잠시 딜레이가 발생해서 체결되는 동안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될까? 네, 지금 보시면 키컴퍼니의 주식 주문량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이제 이 주문량이 체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된 건가? 이제는? 네, 잠시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논의를 해보셔야 하는 투자 기준은 바로 스타트업의 멘탈리티와 스토리이기 때문에 각 라운드의 피칭 영상을 잘 들으시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투자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라운드에서 걸쳐서 이제 각 스타트업을 이제 주식으로서 매도하거나 매수를 하는 과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게 체결이 되고 있는 건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앱을 통하여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탭에서는 이제 참가자 순위를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순위가 어디인지를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서 주문을 지금 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체결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네, 체결은 지금 빅웨이브 코퍼레이션까지 진행이 되었고 네. 체결을 진행하는 동안에 2라운드를 바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투자 화면을 통해 스타트업 주가가 바뀌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체결 진행은 계속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1라운드 영상으로 바탕으로 이제 2라운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라운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퀴즈 탭에서 준비해 놓은 여러 8가지의 퀴즈 문제들이 있으니 1라운드 영상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서 퀴즈를 계속 도전해 보시면서 시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해 볼까요? 그럼 2라운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예림 씨? 네, 2라운드의 주제는 바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닌 당신 창업가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는 8개의 각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본인의 인생 비하인드 스토리나 본인의 스토리들을 얘기해 주시는 피칭 시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브로 피칭이 진행되는 만큼 더 기대가 됩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 창업가 분들의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2라운드의 대표님 피칭 순서는 스타트업 이름 가나다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피칭할 대표님은 누구인가요? 네, 첫 번째 피칭할 대표님은 기컴퍼니 스타트업의 박성민 대표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혹시 기컴퍼니 스타트업 기억나시나요? 반려동물 가족의 행복을 돕는다는 비전 아래 매달 새로운 테마를 제공함으로써 반려견 제품과 관련된 베이컨박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었죠.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컴퍼니의 박성민 대표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려동물 브랜드 베이컨을 운영하고 있는 기컴퍼니의 박성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회사가 이제 두 번째 창업인데요. 이제 맨몸 피칭으로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달라 그래서 어떤 얘기 할까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2012년 때 대학교 4학년 재학 시절에 첫 번째 회사를 창업을 했었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피키캐스트라는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 누적 다운로드는 한 1,500만 그리고 DAU는 150만까지 달성을 했었던 그 회사였는데요. 그 회사에서 한 6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이제 나름의 이제 성공 경험을 같이 이제 경험을 했던 팀원들과 지금의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전 회사가 좀 즐거움을 주는 그 컨텐츠 플랫폼이어서 이 두 번째 회사도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좀 중심으로 아이템을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고요. 그러던 과정에서 빠르게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아직 독보적인 플레이어가 없는 시장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반려동물 시장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고 해서 지금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은 매달 새로운 테마로 자체 기획 제작한 반려견 장난감과 간식 용품들이 하나의 박스에 담겨서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구독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그 IT 컨텐츠 경력에 팀원들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 반려견 뭐 장난감이라든지 뭐 간식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5평 남짓한 그 사무실 빌라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되게 그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았어요. 한 번도 이제 경험해보지 않았던 제품 개발 생산을 해내야 되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팀원들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온전히 집중을 해서 론치와 동시에 유의미한 성장률을 거둘 수 있었고 기간 투자도 60억 정도 누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료 구독 서비스도 이제 정식 론치를 앞두고 있고 반려동물 가족이 온전히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장난감부터 사료 나아가서는 쇼핑을 넘어서 의료나 여행 관련된 멤버십 서비스까지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전해주신 박성민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대표님을 모셔볼까 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하는 시국에 사람들을 위해 여행의 장벽을 낮춰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큰 비용을 쓰기보다는 내가 사는 지역 주변에 여행의 경험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남의 집 거실에서 집주인의 취향을 나누는 낯선 이들의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타인의 거실을 여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느슨한 연대를 영위하는 커뮤니티 제공 스타트업입니다. 남의 집의 김성용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의 집의 김성용입니다. 제가 남의 집을 창업하기 전에는 카카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2012년 한 카카오가 200명 규모일 때 입사를 해서 직장인으로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로켓에 탑승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담당했었던 서비스는 카카오 택시였고 그때 제 업무에 좀 정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정점의 포인트는 오프라인 베이스 무엇을 공유한 사업에서 제 업무 역량이 극대화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결심을 했죠. 나의 창업 아이템은 오프라인에서 무엇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떤 창업 아이템이 있을까? 제 주변을 둘러봤죠. 그때 제 눈에 띄었던 것이 저희 집 거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는 형과 연희동에서 샤워하우스 형태로 살았어요. 지금처럼 기업화된 샤워하우스가 아니고 정말 친한 형, 친한 사람들끼리 재밌게 놀려고 같이 살았고 그 목적에 맞춰서 매일 밤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노는 게 저는 너무 재밌고 좀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노는 경험을 서비스로 제가 하고 싶은 공유 경제로 한번 풀어보자 생각에 정확히 한 5년 전에 남의 집이라는 것을 지금 말로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카카오 택시 일을 하고 있었고 주말 혹은 퇴근 후 저의 시간을 투자해서 창업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호스트가 돼서 저희 집에서 별의별 주제로 남의 집을 열었고 또 오셨던 손님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걸 보면서 이게 서비스로 뭔가 확장해 볼 가능성은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재밌는 현상은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손님들이 이걸 우리 집에서 열어달라. 나의 취미는 이런 건데 남의 집을 통해서 누구를 초대하고 싶다는 피드백을 받고 나처럼 내 공간을 열어줄 사람들이 꽤 있겠네라고 해서 이제 저희 집이 아닌 다양한 공간을 해서 남의 집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많은 공급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을 회유와 협박을 했죠. 야, 한번 열어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레퍼런스를 계속 이제 남의 집 그 인스타그램 올렸더니 이제 아름아름 모르는 분들도 나도 남의 집 열고 싶다고 하면서 나름의 플라이 휠이 작동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카카오를 다니면서 나름의 사업 지표를 만들고 이제는 창업할 때가 되었다 생각에 이제 카카오를 퇴사하고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팀빌딩을 이뤘어요. 코로나가 그 와중에 터졌고 재밌게도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저희처럼 소규모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노는 니즈가 커졌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가게분들이 좀 새로운 방법으로 본인의 사업 활성화를 하던 맥락에 모임을 통해서 본인이 알고 싶은 니즈로 남의 집을 호스트하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작년에는 당근마켓에서 전략적 투자를 받아서 이제 서비스 연동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경험에서 재밌게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차츰차츰 하나 나아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고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나눠주신 김성용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연결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변곡점을 통해서 위축될 수 있을 법한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네요. 창현 씨 어떠셨어요? 네, 저는 카카오 택시에서 업무의 정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창업 기회를 살펴서 창업을 하신 대표님의 스토리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피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레포트를 쓸 때 검색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이제 세 번째로 피칭해 주실 스타트업은 디지털 지식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문서 중심의 지식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입들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캔버스에서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비즈니스 캔버스 대표님께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셔서 대신해서 사업 전략 총괄 조민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서 작성 및 지식 관리 툴 타입틀을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 캔버스의 조민우입니다. 사실은 저와 저희 팀원 모든 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시간인데요. 저희는 문화적으로도 저희끼리 되게 많이 말하는 것이 자신의 시간이 금이라면 팀원의 시간은 다이아몬드다라는 문구를 서로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타입틀라는 팀을 들어오기 전부터 저는 원래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생산성 툴 매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전략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뭐 에버노트든 포켓이든 되게 여러 다양한 툴을 써와 보면서 최대한 저의 시간을 좀 전략을 하고 최대한 다른 업무 또는 뭐 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타입2를 들어오기 전부터 거의 제 시간의 대부분을 문서 작성 또는 리서치를 하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문서 작업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되게 비효율적이다, 되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를 제가 항상 작업을 하면서 느껴왔습니다. 특히 뭐 제가 벌써 그 전에 찾았던 자료를 다시 찾아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썼던 문서를 또 비슷한 문서를 또 써야 되거나 되게 비효율성을 되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대표님이나 저희 다른 팀원들을 만났을 때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공감되어서 사실은 저는 이 팀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팀은 외국에 살았던 사람들도 되게 많고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 그 직군별로도 로펌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컨설턴트였던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학생이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가 다 저희 팀을 다 하나로 뭉치고 있는 거는 시간 전략이라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전략을 할 수 있다면 되게 여러 아이디어들도 많고 되게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해왔던 문서 작성이라는 이 활동에서 먼저 시간을 완벽하게 전략을 시켜줄 수 있다면 이 시대적인 변화에서 사실은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서 작성을 하고 있지만 되게 비효율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타입2를 통해 먼저 해결을 해줄 수 있다면 이 타입2 또는 이 비즈니스 컴퍼스라는 회사가 저희 발판이 되어주면서 저희는 사실은 문서 작성뿐만 아닌 다른 활동을 할 때도 시간을 전략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는 항상 새로 발견을 하면서 나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서 작성 툴이라는 타입2를 만들면서 되게 많은 학생분들 그리고 지금은 거의 140개국의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데 저희 제품을 통해 시간을 전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업을 더 성장하고 확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나눠주신 조민우 CSO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문서 중심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지식관리 솔루션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부분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문서 업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신 비즈니스 캔버스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네 번째 대표님을 모실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좋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웰다잉 플랫폼이 있다고 합니다. 생전에도 좋은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웨게이브의 최백년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웰다잉 플랫폼 비게이브의 대표 최백년입니다. 저는 비게이브를 창업하기 전에 트위터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500 스타트업이라는 벤처캐피탈 회사를 거쳤습니다. 2020년 10월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제 보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팀, 나 이제 창업할 거야. 회사를 퇴사할 거야. 그때 제 보스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아이템은 정했어? 저는 그전에는 이제 국회 그리고 테크 회사 이렇게 정치와 테크 회사 두 영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정치 스타트업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보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켈리, 근데 너는 그 일을 20년 동안 할 수 있어? 그 질문은 제가 투자자였을 때 창업자들한테 늘 했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이 일을 20년 동안 할 수 있겠니? 그리고 그 대답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창업자들한테 물었던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지? 저는 부모님이 14살 때부터 해외에 살았었는데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갑자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20살, 27살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세상을 떠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떻게 부모님의 삶을 정리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장례를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떠나보내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을 때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자, 서비스를 준비하자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게 지금의 웰다잉 플랫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래곤볼을 모으듯이 팀원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웹3 아니면 메타버스 같이 핫한 영역의 그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창업자들과 팀원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운이 좋게도 내 죽음을 맞이할 뻔한 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지 모르겠어라고 저한테 콜드콜을 한 개발자가 있었고 그리고 웰다잉 플랫폼을 디자인했던 경험이 있는 디자이너가 저희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6명의 팀원이 모였고요. 그리고 2월 8일 날 저희 프로덕트 런칭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어젯밤 제 자신한테 이 피치를 준비하면서 물었습니다. 켈리, 너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저 자신한테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죽음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웰다잉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백년입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최백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셨고 그리고 그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퇴사한 용기를 가진 그런 스토리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은 질문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신념이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세상에 환원적으로 보여주시는 예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백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1라운드 영상 보실 때 엔트 영상 기억나시나요? 연구 데이터 통합 기록 관리 솔루션인 랩노트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죠. 저는 생명 연구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다 보니까 바이오 나노 분야의 연구에서는 굉장히 데이터 기록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편인데요. 랩노트의 머신러닝 솔루션으로 보다 더 발전된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대표님 스타트업이 계십니다. 엔트의 최종윤 대표님의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나노 분야 연구 데이터 통합 기록 관리 솔루션 랩노트를 개발하는 엔트 대표 최종윤입니다. 저는 재료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공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 약 2년 정도 바이오 나노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그 연구를 진행할 때는 모든 기록을 수기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었는데요. 그런데 또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옆에 동료 연구원들 그리고 선배들 모두 다 이 연구를 수기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구를 하다가 이 바이오 나노 연구가 제 적성에 조금 안 맞는다는 걸 깨닫고 IT로 전향을 해 IT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IT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이 효율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나노 분야 기술도 이 IT에 못지않게 첨단 기술이고 우리 삶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환경은 아직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을까? 그리고 이 연구 환경이 디지털화돼서 많은 부분이 효율화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이 랩노트라는 아이템을 창업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랩노트라는 아이템으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은 사실 좀 뻔한 말일 수 있지만 창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팀원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창업은 설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고객사, 투자사, 그리고 일반 대중들까지 계속해서 설득을 해나가면서 사실 실패도 경험하고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설득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요. 그때 가장 힘이 돼주었던 건 저보다 이 문제를 더 공감해주고 또 이 랩노트라는 프로덕트를 사랑해주고 지금도 이 랩노트를 계속해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팀원들이 저에겐 가장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뻔한 말일 수 있지만 창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좋은 팀원들과 함께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오 나노 분야 연구 데이터 통합 기록 관리 솔루션 랩노트를 개발하는 엔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윤 대표님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랩노트를 개발하시게 된 계기와 이유가 정말 저도 많이 공감이 되었고 그것을 실제 시장으로 변혁시켜 올 수 있었던 대표님의 추진력과 팀원분들의 코워커가 정말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길게 자도 찌뿌둥한 날이 있고 짧게 자도 개운한 날이 있죠. 만약 여러분들의 개인별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분 좋은 숙면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는 맞춤형 수면 코칭 AI가 있다면 어떨까요? 네, 인공지능과 IoT인 사물 인터넷 기기를 이용하여서 수면의 질을 분석해 수면 장애나 수면 부족 문제인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를 돕는 스타트업인 에이슬립이 있습니다. 에이슬립의 이동원 대표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동원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슈가 생겨서 대표님이 빠르게 녹화를 해주셔서 그 녹화본을 같이 보기로 하였습니다.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슬립 대표 이동원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제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문제를 풀기 좋아하는 청년이고요. 이번 기업이 4번째 도전입니다. 첫 번째 기업은 변호사 플랫폼, 놀고 있는 변호사와 돈 없는 20, 30대를 이어주는 플랫폼을 진행했었지만 팀의 중요성을 간과했었고 그리고 법적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없이 사업을 뛰어든 게 큰 문제로 실패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잠시 미국에 있을 때 제 멘토가 기업을 운영하던 곳에 초기 멤버로 조인하게 되었고 해당 기업은 놀고 있는 체육관들을 등록시켜 헐값에 개인들이 운동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에 인수되는 경험을 한번 짧게나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팀의 중요도와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새삼 체감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 기업은 제가 연구실에서 석사를 하고 있을 때 인공지능 기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으로 배터리 불량을 잡아내겠다는 기업이었고요. 그 당시 배터리 화재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그리고 박사형들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솔루션을 빠르게 학계에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으로 배터리 불량을 잡아내는 논문을 발표했었고요. 그러나 저희가 결국 기술을 맹신했던 나머지 문제를 간과했습니다. 배터리 폭발을 오히려 공개하기 꺼려하는 기업들에게 배터리 폭발의 사실을 돈을 주고 구매하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비즈니스였었죠. 그래서 결국 세 번째로 시장에 대한 수요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술만 맹신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제이커브 단시간에 빠른 성장률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장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해서 저는 이번 비즈니스의 시장의 존재 그리고 인더스트리의 성장성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도구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더 사용자의 중심된 문제와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 기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밖에 있는 문제나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의 결집을 가장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결국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공격,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문제들의 발생, 그럼에도 프로블럼 솔빙을 해나가야 합니다.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의 반복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타트업은 믿음과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들이 이루어져 있다면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성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업에서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것이 내부 조직 구성원분들의 성장과 개인의 성취 그리고 문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조직 구성원들과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도 이 수면이라는 문제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원 대표님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동원 대표님께서 4개의 스타트업을 도전하셨던 그 계기들과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과 세상에 대한 퀘스처닝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퀘스처닝을 실제로 솔루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다음 피칭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현 씨 네. 혼자 뭘 시켜 먹을 때 배달비가 부담스러워서 고민했던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자취를 하고 있어서
혼자 시켜 먹을 때 4,000원, 5,000원씩의 배달비가 항상 부담스러웠었어요. 네, 저도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문제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혼밥족을 위한 1인 배달 플랫폼인 배달긱 서비스는 바로 최소 주문 금액과 배달비가 없는 혁명적인 배달 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취생과 또 기숙사생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스타트업인데요. 배달비 문제와 배달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서비스인 클라우드스톤의 김민준 대표님의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배달긱을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스톤의 대표 김민준입니다. 제가 이 사업 모델을 생각하게 된 건 제가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에서 재학하고 있을 때 기숙사에서 제가 3년 반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생활을 하면서 배달 음식을 진짜 너무 좋아해서 초밥도 많이 시켜 먹고 햄버거도 진짜 많이 시켜 먹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맘스터치를 주문하려 그러면은 15,000원 이상 주문을 안 하면 아예 배달을 안 해줬어요. 돈을 더 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항상 대욱이 형이랑 같이 이렇게 주문을 모아서 이렇게 시켜서 먹었었는데, 이제 너무 이게 불편하고, 그리고 나 혼자서도 또 이렇게 따로 시켜 먹고 싶고, 그리고 이 배달비가 그때 2,000원이었거든요. 이 배달비를 부담하는 게 대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나그네라는 동아리를 여기 대욱이 형이랑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학생들끼리 같이 모아서 배달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떠냐. 배달비도 완전히 없애주고 차로 배달하면 한 번에 100개도 배달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아이디어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대욱이 형이 진짜 좋다 이런 식으로 정말 저를 공감을 해주고 호응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용기를 얻어서 제가 창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마치기도 전에 이 클라우드스톤을 창업을 해서 지금 배달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6명의 팀원들이 이제 더 합류를 해서 작년까지의 클라우드스톤을 이끌었습니다. 저희가 프리시리즈 A를 작년에 유치를 했는데 15억 규모로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그 이제 자금을 바탕으로, 그리고 저의 비전을 공유를 하는 새로운 팀원 6명이 올해 바로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꿈을 진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저희 총장님도 너무나 많이 저희를 정말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게끔 정말 장소도 제공을 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면서 가장 좋게 느끼고 있는 것은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좋은 멘토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내 꿈이 그냥 생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팀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준 대표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창현 씨 어떠셨어요? 저는 대표님께서 학생 창업을 하셨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같은 학생으로서 네. 용기가 있다고 느껴졌고요. 또한 이 배달긱이라는 서비스가 빨리 저희 학교에도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을 실제 시장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것을 정말 본인의 실행력과 또 나머지 팀원분들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으로서 이뤄내신 김민준 대표님의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벌써 2라운드에 아쉽게도 마지막 순서가 앞두고 있네요. 요즘 예술품이나 컨텐츠 같이 진위와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자산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디지털화하여서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 NFT를 활용해서 대체 투자의 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 세컨핸드 거래 플랫폼인 플라브 코퍼레이션의 김민주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럭셔리 커뮤니티 플랫폼 플라브를 만들고 있는 팀 플라브의 대표 김민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1라운드 때 어떻게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고 또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이 갖고 있는 비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걸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걸 넘어서서 미술품, 명품, 그리고 NFT, 블록체인과 같은 이 대체 투자 자산을 활용해서 본인이 소유할 수 있는 이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창업을 시작했을 때 내가 겪고 있고 내 친구가 겪고 있고 이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성장 이 두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요. 저희 팀은 개개인의 성장들이 모여서 결국 이 회사의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3박 4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남들보다 그걸 더 뛰어넘어서 3년, 3개월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이 비전에 공감하고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업한 지 한 달 만에 해시드와 패스트 벤처스에서 시드 투자를 받았고요. 현재 창업한 지 8개월 정도 되는 완전 초기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저희와 함께 일하게 되시면은 정말 이 스타트업이라는 생태계 그리고 이 서비스 기획이라는 사이클 A부터 Z까지 모든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평균 연령이 23.5세인데요. 저희 열정적이고 핫한 플라브와 함께 하실 분 투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2라운드 영상이 2라운드 피칭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예림 씨? 네, 저 방금 김민주 대표님이 이렇게 화살표 하셨을 때 저 빨려 들어갈 뻔한 것 같아요. 대체 투자의 민주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대표님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그 플라브에 함께 하실 분들 역시 정말 많은 응원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향연 씨는 어떠셨어요? 네, 2라운드를 쭉 들으면서 이제 대표님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2라운드 영상을 보고 투자하고 싶으신 스타트업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더 논의해 볼 것들이 생기기도 하였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투자를 진행할 시간입니다. 네, 투자 게임의 투자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타트업의 멘탈리티와 스토리입니다. 네, 공지된 투자 기준 보드를 이용해서 팀원들과 논의를 할 때 어떤 것이 인상 깊었는지 메모하면서 논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방법은 1라운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웹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투자를 진행해 볼까요? 투자, 그럼 네, 투자 시작! 네, 2라운드 투자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네, 주식 주물 양창을 통해서 체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참가자 투자 랭킹이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이따가 이제 본인의 순위를 확인해 보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3라운드를 바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3라운드는 어떤 주제인가요, 예림 씨? 네, 3라운드의 주제는 바로 팀의 이야기입니다. 2라운드에서는 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피칭을 해주셨다면 3라운드에서는 대표님과 팀원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팀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요. 주제 키워드는 바로 팀이 형성된 과정과 팀 문화입니다. 즉 스타트업의 조직 문화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개 팀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팀의 개별적 색깔과 문화 차이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재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팀의 이야기라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각 스타트업들이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여있고 또 팀의 분위기는 어떠한지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3라운드는 결승에 진출하기 전 마지막 라운드이니만큼 열심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3라운드 역시 1라운드와 동일하게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고 퀴즈 꼭 풀어주세요. 네, 그럼 3라운드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합니다. 즉, 우리는 인생의 약 3분의 1을 일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죠. 사람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의미를 찾고 자신의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타트업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현재 사회인들의 업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거의 모두가 똑같이 생긴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는 획일화된 라이프 스타일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죠. 그러나 최근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여러 IT 산업을 이끄는 기업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업무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업무 환경은 더 급속도로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수평적인 문화, 자유로움, 열정,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맞습니다. 거의 모든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수평적이고 수평적인 문화가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냥 다 수평적인 문화, 자유로움으로 여전히 똑같고 획일화된 것이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생각하긴 아직 이릅니다. 여기 8개의 스타트업들의 대표 그리고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철학과 방식으로 각자의 문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정답을 내렸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바이오 나노 분야에 특화된 협업 솔루션 랩노트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엔트 대표 최종윤입니다. 일단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특히 백그라운드가 다양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조금 특이하다면 좀 특이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공동대표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둘을 포함해서 이제 8명 정도의 팀원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똑똑하고 일도 잘 하실 것 같고 이런 분을 찾지만 그럼에도 이제 가장 좀 많이 보는 것은 순수함인 것 같아요. 그 순수함이란 게 바보 같은 순수함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열정을 위해서라면은 물불을 안 가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많이 실제 저희 팀원들이 대부분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캔버스라는 회사보다 이 구성원들이 진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해내는 사람들 사이에 제가 있으면은 나는 이 전과는 다른 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만들어가는 타입들하는 제품과 그냥 이 만들어가는 이 성과를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에 꺼리낌이 없고, 남의 의견을 듣는 거에 꺼리낌이 없고, 향상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안주하지 않고 항상 뭔가 배우고 싶어하고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더 나은 결과가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과 이 사람들의 마인드를 내가 보고 배울 수만 있다면 난 정말 뭔가 해내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 서비스, 배달기기라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핏이 맞는 사람을 저희는 찾고 있어요. 정말로 저희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 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기본적인 실력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 인성이나 컬처 핏을 볼 때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 정의에 공감해 주신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달기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본인만의 이제 기획을 해보는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기술 면접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자 면접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획을 하는 거는 본인의 업무 역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 배달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관심 있게 봤다면은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좀 개선시켜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질문을 했고요. 단 한 분이 이제 한 분만이 개발자 중에서 딱 한 분이 저희가 딱 원하는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을 채용을 했고요. 저희는 저희 팀원들이 남의 집 서비스를 많이 쓰게끔 해요. 그래서 신청해서 거기서 경험을 하시게 하고, 갔다 온 경험을 항상 주간회의 때 나눠요. 지난주에 나 남의 집 갔다 왔는데 어때 하고, 그때 대부분 드러나요. 아, 저분이 서비스 이렇게 경험하시고 이런 인사이트를 보시는구나. 일단은 그 회사가 가진 비전, 미션이 나랑 가장 잘 맞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스타트업을 표현하는 되게 많은 문장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와닿았던 문장은,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분이 하신 이야기인데, 스타트업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을 가지고 있는데
낙하산을 조립하면서 뛰어내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립하면은 사는 거고 조립 못하면 죽는 거죠. 스타트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이나 미션에 사실은 공감하지 않으면은 그 동력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드래곤볼을 모으듯이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리크루팅을 했는데요. 지금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랑은 조금 상이한 그런 웰다잉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회사가 어떤 문화를 만들지 아니면 어떤 시장을 만들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정말 미션 드리븐한 사람들이 모이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팀원들에게 또 감사하고 고마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풀타임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팀원들이 굉장히 랩노트 이 프로덕트에 대한 모티베이션이나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주체적이고 수동적이지 않은 멤버들? 업무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하는 그런 좀 일반적인 사적인 대화라든지 뭐 사내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체적이고 되게 도전적이고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부에 이제 저희 멤버분이시기도 하고 공동창업자분이시기도 한데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본인의 비누 브랜드를 만들고 그거를 멤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내가 이런 비누 브랜드를 만들어 보니 뭐 이런 인사이트들이 있더라. 뭐 뭔가 제품 제작부터 판매 뭐 이런 부분 등을 다 같이 브랜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니 뭐 이런 인사이트가 있더라라는 그런 지식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좀 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상당히 크잖아요. 뭐 절대적인 시간으로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 자체를 본인의 뭐랄까 뭐 자아실현이나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본인의 좀 전책성을 좀 찾아가고 또 일을 통해 사실 얻을 수 있는 뭐 보람이라든지 성취 욕구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고 예전에 가장 조금 기분이 좋았던 여러 많은 사건이 있지만 제가 없을 때 팀원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만약에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잘 안 된다면 야 그래도 우리끼리 계속 같이 뭉쳐서 뭐를 해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만큼 저는 제품도 중요하고 고객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스타트업에게 팀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품이 없어지거나 고객이 한순간에 없어져도 이 팀원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스타트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잃었고 제 스스로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결과나 성과들이 또 팀원들이기도 해요. 사실 스타트업을 안 했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또 팀원들 외에도 저희를 도와주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 스타트업 활동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굉장히 빛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씬이 스타트업 씬인 것 같아서 이 씬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걸 통해서 저도 좀 다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렇게 계속 많은 부분을 느끼면서 계속 이 씬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큽니다. 스타트업은 어두운 암흑 속에서 빛을 찾기까지 헤매고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좋은 팀원을 모으고 그들과 긴 여정을 나아가기 위해 서로가 지치지 않도록 대표님들은 그들을 어떻게 모티베이팅하고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팀원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요. 이제 막 저희 팀원들이 장난으로 대표는 회사에 있으면 안 된다, 좀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제 뭐 2명, 3명 이렇게 나눠서라도 되게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알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모티베이션 갖고 있는 게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명예라든지 되게 너무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도 되게 크고 저는 이제 그분들을 모두 충족을 시킬 수 있게 좀 콜라보를 통해서 그 모든 모티베이션을 다 충족시킬 수 있게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팀원들이 들어올 때 저희는 우선 이 랩노트의 필요성에 대해 꼭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랩노트란 솔루션을 우리가 왜 만들게 됐는지, 지금 바이오 나노 연구원들의 연구 환경은 어떤지를 설명을 드려서 문제를 이해시키는 데 좀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 솔루션 자체가 저희가 좀 복잡한 솔루션이다 보니까 당연히 팀원들이 잘 일하기 위해서는 이 솔루션을 완벽히 이해해야 되고요. 팀원들이 동기부여하는 것은 그분들이 목표를 직접 설정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의 목표만 결정해드리고 각자의 커리어에 맞게끔 본인들이 어떤 기여를 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지를 직접 설정하게 해요. 셀프 모티베이션이 가장 효과적이고 파워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따로 뭐 이외에 장치를 따로 두지 않아도 굉장히 모티베이션을 이제 셀프 모티베이팅을 하고 참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팀원들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저는 제가 회사를 경험했을 때 동기부여를 시키는 방법은 보상도 있지만 보상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투명성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가 만든 게 실질적으로 마켓에서 잘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얘기해 주자면 제가 Ask Me Anything이라고 정말 CEO한테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걸 통장 잔고에 얼마 남았는지 빼고 다 얘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각 팀들이 하는 어떤 단기적인 목표든 장기적인 목표든 간에 반드시 저희가 하려는 서비스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영향이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젝트 하나를 끝내게 되면은 실제로 배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 소비자 고객들이 될 수도 있고요. 가맹 점주들이 될 수도 있고요. 드라이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반드시 간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말고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하나같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 저희 팀메이트들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제 배달기에서 이제 일을 해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라는 게 사실은 가장 저한테 조금 의미가 있었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되게 fierce하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투자 유치 어떻게 할 거냐, 뭐 PMF 못 찾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감 없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팀원들의 불안이 해소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회의록을 다 써야 되거든요. 전사적으로 모든 미팅에 회의록을 쓰고 그 팀원들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투자자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이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예요. 왜냐하면 투명성을 주면 사람들한테 안심을 준다고 생각하고 불안감을 해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두 번째는 PMF죠. 저희는 아직 런칭을 하지 않았고 2월 8일 날 런칭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건 내가 이걸 만들면 정말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시장에서 진짜 먹히는 거죠. 그걸 보는 게 사람을 동기부여시킨다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목적 조직이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했을 때 대부분 뭐 파이낸셜한 성과나 아니면 개인들의 성과를 노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파이낸셜한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매년 뭐 연봉 인상을 뭐 최소 스타트업 평균 5%인데 저희가 10%에서 20%에 따라서 이 정도 인상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개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다른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프레스에 노출시켜도 돼요. 아마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 팀장은 24살입니다. 결국 아마존과 공식 협력을 이끌어냈어요. 팀 내에서 우수한 이제 서포트도 많이 해주었고요. 그분들은 서울경제라는 프레스에 이제 인터뷰를 나가게 됐었고요. 개개인들이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삶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우리 이 프로젝트 왜 진행했는가를 글로 이제 퍼블릭한 프레스에도 노출시켜주고, 그리고 구성원들에게도 계속 이 성과에 대한 성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상 체계는 저희도 합당한 보상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제가 그 VC 출신으로서 제일 처음에 투자를 받았을 때 신경 썼던 부분은 ESOP 옵션 풀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스톡 옵션을 주는 과정이 ESOP 옵션 풀이 없으면 매번 스톡 옵션을 줄 때마다 주주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사들이나 주주들한테 스톡 옵션을 이 사람한테 부여를 할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고, 부여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에 대해서 컨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회사로서 자유도를 해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 내에서는 무조건 스톡 옵션을 저희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준다 안 준다만 이사들이 그냥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주들이. 네, 그래서 그런 체제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스톡 옵션을 주는 게 저희의 보상 체계 문화입니다. 그런데 성공만 공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있고요. 실패에 대한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를 한번 했을 때,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실패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 또한 실패한 사례를 더 많이 공유합니다. 기업의 성공 성과보다는 제가 이것 때문에 기업에 피해를 끼쳤다, 죄송하다, 하지만 이거를 앞으로 통해서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공유를 많이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페일 계속 강조해서 지금 내가 하는 게 정말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최대한 기획을 많이 하고 꼼꼼히 하시기보다는 빨리 시장에 내놓고 빠르게 테스트해서 빨리 실패하고 그냥 그 레슨을 빨리 얻자 위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말로만 하면 팀원들이 잘 공감을 못해요. 대표가 저렇게 얘기해도 꼭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제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부분 스타트업은 대표가 생각하는 대로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 기반이고,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로 뭔가 움직였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저는 실패하면 팀원들께 얘기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 길이 아닌가비요? 이런 거죠. 저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니 그게 팀원들로 하여금 대표도 저렇게 실패하는데 그래 나도 실패해도 되겠네? 라는 걸 계속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티베이션, 실패하는 문화를 장려하기 때문에 실패를 여러 번 해야 성공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 구성원분들이 모두 겪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성공을 했을 때 개개인들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고 파이낸셜한 리워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스타트업을 방문해보며 그들이 하루하루 성취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스타트업 신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철학을 먼저 공유해드리면, 외부 고객, 지갑을 열어서 기업에게 돈을 제공해주는 외부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고객, 팀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내부 고객조차 그 사람들의 삶조차 변화시키지 못하면 외부 고객의 지갑을 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내부 구성원분들은 에이슬립을 통해서 삶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개인적인 성장일 수도 있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결국 저는 우선적으로 기업이 각 구성원분들이 외부 고객을 감동시켜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것이 더 우선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향점 중에 하나가 최소한의 규율, 최대한의 자율을 팀원들에게 보장해서 팀원들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회라는 굉장히 경직된 조직에 있어왔고, 그 다음에는 실리콘밸리 VC라는 굉장히 자유로운, 자유도가 높은 조직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정말 사람들에게,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자유도를 주면 그 사람들의 최고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제가 최대한의 자유를 줄 테니 당신은 저한테 당신이 가져올 수 있는 베스트 버전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모든 규제는 최대한으로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장치라기보다 자유를 제한하는 장치를 없애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휴가를 내도 당연히 저희도 아웃 오피스를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그냥 캘린더에다가 넣으면 돼요. 아니면 그날에 내가 갑자기 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브레이크라고 캘린더에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시간을 본인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시간에 대한 자유도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규제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규칙을 최소화하자는 게 제 지향점이고요. 규칙이라는 게 사고에 제한을 걸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사고에 제한을 거는 것조차 무너뜨리는 것들은 결국 지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자율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도 그런 회사가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거는 회사마다 정의하기 나름인데 그게 이제 뭐 시간의 자율성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업무의 자율성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거는 케바케고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긴 하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든 조금 더 자율성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유 출퇴근제를 하고 있는데 한 주에 일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미리 땡겨서 일을 해서 금요일에는 조금 더 뭐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고 업무의 자율성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큰 기업들보다는 내가 원하는 직무, 내가 원하는 커리어로 전환하는 게 조금 더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예를 들면 개발자로 입사를 했는데 개발을 하다 보니 내가 PO에 관심이 있어요. 프로덕트 오너에 관심이 있으면 프로덕트 오너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 쪽이. 뭐 우선은 저희는 정말 자유로운 출퇴근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딱 코어 타임 오후 2시부터 5시를 제외하고는 정말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뭐 2시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아침 일찍 오셔서 진짜 5시, 6시에 바로바로 그냥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출퇴근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재택근무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스페인에서 원격 근무하시는 팀원도 계시고요. 그 정도로 조금 근무 형태도 좀 자유롭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 개발 일이라는 게 또 앉아서 오래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운동 안 하면은 몸에 병 나는 그런 직업인데 이제 지금 또 한창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9시면 문 닫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오전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뭐 12시 넘어서 출근을 해도 네,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 유연근무제 같은 게 저는 좀 좋죠. 사내 업무 문화 중에 리모트 근무라고 해서 재택근무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재택근무가 복지처럼 제공되지는 않는 게 말 그대로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업무의 성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거든요. 업무 문화 중에 하나인데 뭐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출퇴근 시간도 유연근무제로 해서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에이슬립은 출근 시간이 오전 11시고 퇴근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만 사무실에 있으면 나머지 시간은 케어를 안 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서는 일반적인 집단 미팅을 진행하고 그 외적인 시간에서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든지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어 타임제를 성공적으로 도입을 했었고요. 두 번째, 개인들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최우선합니다. 결국 스타트업은 하루하루의 효율보다는 롱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롱런을 위해서 개인들의 건강 프로그램이나 예를 들어 식단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운동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현재 올해 3월 달에 저희가 PT도 고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PT의 목적은 구성원분들의 건강 관리를 최우선하고자 합니다. 무조건 누군가 콜을 하거나 부를 때 5분 이내에는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는 것.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엄청 자유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걸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아웃 오브 오피스 PTO 같은 것도 그냥 자기들이 원할 때 하면 되고 그런 거 승인이 필요 없다던가 그런 거라든지 뭐 간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플렉스블하게 근무하고 퇴근하고 퇴근할 때도 전혀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문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좋은 회사가 되면 알아서 사람들한테 자율성을 주면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뭔지가 이제 복지인 것 같은데 그건 자랑할 것보다 인재를 계속 데려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대표님들은 회사 직원들에게 도전 정신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남의 집이라 서비스 자체가 좀 없었던 경험을 주는 거여서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좀 뭔가 헛발질을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똥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계속 차고 있거든요. 팀원들에게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일을 할 때 되게 뭐 인턴 분들이나 이렇게 오셔도 하고 싶은 걸 일단 다 해보라고 해요. 이제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실패할 수 있고 뭐 실패에 대해서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거기서 우리가 러닝 포인트를 찾으면 이거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일단 해볼 수 있는 거는 가장 빠르고 바로바로 좀 할 수 있게 하고 좀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자율 출퇴근제, 제한 없는 휴가, 그리고 실패해도 상관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은 모두 시도해보라는 대표. 이러한 스타트업의 직원들에 대한 신뢰는 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휴가를 쓰는데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휴가를 갔다 옴으로써 사용자의 동기부여는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도끼를 갈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루 일을 덜 했다라는 사실보다는 앞으로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휴가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먼저 신뢰를 해야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모였고 좋은 사람들한테 먼저 신뢰를 주면 거의 100% 제 경험상 신뢰가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먼저 신뢰를 주지 않고 좋은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상대방이 내가 한 만큼을 알아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마울 줄 알고 보답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은 정말 기꺼이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해요. 그걸 위해서 막 규칙을 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분들의 업무 공간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대표님들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에는 프론트원에 있고요. 광주에는 이제 AI 창업센터라는 곳에 저희가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공간이 진짜 끝내줍니다. 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공간 자체가 일단 복지예요. 여기 오시기도 정말 쉽기 때문에 미팅 같은 거 잡아서 저희 이제 회사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협업 같은 거를 하기도 굉장히 쉽고 프리랜서 분들을 모시기도 굉장히 쉽고요. 이건 이제 제 입장에서의 장점인데 직원분들 입장에서 좋은 거는 일단은 공용 공간이 정말 많다는 거. 내가 정말 1층부터 19층까지 다 갈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거는. 루프탑도 가실 수가 있고 뭐 카페에 가셔서 카페도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카페 골라서 가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식당, 카페테리아도 잘 돼 있고 너무 장점이 많은데요. 그냥 가서 보시면은 그냥 다 쓰실 수 있어요. 거의 탐험하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가 올해 3월 달에 한 150평 정도짜리 사무실로 이사 갑니다.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게 쉼의 공간이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국 개개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니즈고요. 또한 혼자 사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리고 이제 로비 환경 자체를 좀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테리어 비용을 좀 많이 썼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쉬고 싶을 때 쉬고 근무 시간 때 쉬어도 됩니다. 저희 수면실이나 안마의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자유롭게 결국 대화를 통해서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들만 있으면 개발은 잘하지만 결국 그쪽에서 바이어스 되고요. 프로덕트 기획팀만 모여 있어도 바이어스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만남의 장소를 많이 만들어놔서 이 만날 때 쉬면서 오가는 얘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업무가 진행되는 방식도 비슷한 듯 다릅니다. 저희는 사실상 직급이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없는데요. 그만큼 정말 뭐 형식적으로 아니라 실제로 수평적이고 저 또한 아무도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저희 분위기는 그래서 많은 팀원들이 얘기하길 정말 동아리 같다? 아니면 진짜 내가 생각했던 스타트업 그 자체다라는 얘기를 또 신규 입사하시는 분들이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결과를 꼭 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프로세스와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잘 갖춰진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조직 자체도 팀이 아니라 서클이라고 해서 마케팅 서클, 디자인 서클, 비즈데브 서클 등등 한 6, 7개의 서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클이라고 하는 이유는 홀라크러시라는 그런 제도 기반 위에 누구나 자기가 역량만 있다면 여러 개의 서클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훨씬 더 유연한 조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팀이 아니라 이제 블록이라는 이름으로 기능 조직들을 이제 꾸려 나가고 있는데 이 블록에서는 사실 블록 리드가 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업무에 있어서는 되게 저는 수직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그 업무의 목표가 있을 거고 그 목표를 원활하게 사실 제한된 리소스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쨌거나 최종 결정권자는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영업팀, 디자인팀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팀에 소속이 되는 게 아니고
업무별로 블록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팀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디자인과 뭐 그런 마케팅을 주로 진행을 하는 마케팅이라는 블록이 있을 수 있고, 웹 개발이나 뭐 UI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등을 담당하는 온라인이라는 블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블록에 소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온라인 블록에 소속해서 어떤 특정 실무를 잘 수행하기도 하면서 반대로 마케팅 블록의 업무를 같이 소화하기도 하고, 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 업무의 분야의 단위로 블록이 나누어지고 사람은 블록에 소속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리자의 직급이 있고, 그 관리자와 그다음에 뭐 실무자가 하는 업무들이 주로 다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블록 구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전반적인 뭔가 어떤 한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리드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업무 목표에 있어서 필요한 실무는 모두 다 같이 진행하고, 의견도 뭐 관리자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같이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구조예요. 이제 저희 회사가 나름 이제 수평적인 문화가 갖춰져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의견을 뭔가 말을 하고 이거를 이제 서로 그러니까 제가 개발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획의 어떤 건의사항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기획팀에서도 뭐 어떤 개발이 된 것들을 테스트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어떤 뭐 추가적인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의견을 내고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의견을 내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많이 열려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거나 혹은 뭔가의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면은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약간 결제와 승인의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 실제로 업무를 하다가 이런 부분 등을 조금만 바꾸면 사용자 관점에서는 편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누군가한테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고 바로 그냥 변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부에 공유만 해주고, 이렇게 좀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봤을 때 이직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의 강점이라고 꼽는다고 하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운영 프로세스들을 전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로 강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다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이제 거의 뭐 운영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이런 일을 보통 개발자가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당연히 대기업마다 다를 수 있는데, 뭐 거기서도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뭐 그러면 당연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신입으로서 뭔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익히고 뭐 유지 보수를 하고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만약에 들어오면은 이제 바로 일 투입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지금 저희만 해도 뭐 어떤 상품으로 예시를 든다면은 이제 처음에 어떤 상품을 만들지를 기획을 하고 이제 투자를 받아서 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해보고 이제 어떤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거의 판매 직전 단계에 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처음부터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개발자로서는 정말 좀 강력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트업 씬에서 있으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단계의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됐냐에 따라 많이 다를 텐데, 어느 정도 뭐 3G, A, B 넘어가는 이런 회사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는 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약간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사실 그 조금만 전 단계로 와도 스페셜보다는 약간 제네럴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스타트업 씬에서 있으면서 내가 이 일까지도 할 수 있어? 일단은 만들어내야 되니까, 낙하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성장의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의 시스템과 문화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과 대표들이 이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그 문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같이 알아볼까요? 저는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결국에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문화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사내 이제 컬처를 관장하는 그런 TF가 몇 달 전에 이제 조직이 돼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포스터에 여러 이제 공간에 붙여놓고, 그리고 정말 많이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문화라는 것은 누가 결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비즈니스 캔버스에서 그래가지고 컬처 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항상 뭐 논의하고 이렇게 뒤에 보이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항상 문화가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항상 보면서 리마인드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문화는 모두가 만들어간다, 모두가 형성한다. 그리고 정착시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들어요. 저희 문화 중에, 저희 복지 중에 사내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내 동아리에서 각자의 취미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지원금 받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막 골프 동아리도 있고 테니스 동아리도 있고 막 클라이밍 동아리도 있고 그냥 맛집 동아리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사 사람이라는 이런 틀을 만들지 않고 그냥 진짜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사적으로 되게 친한 사람, 되게 마음을 뭐 나눌 수 있는 사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팀원들은. 저희는 정말 가족 같은 회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회사라는 공간이 뭐 많은 분들은 되게 공과 사를 막 구분해야 된다. 막 회사에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가져오면 안 된다. 되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스타트업 특성상 같이 오래 있기도 하고 아직 좀 작은 조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는 되게 그런 개인의 감정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편이에요. 일을 할 때 그 사람한테 너 그 감정 놓고 와가 아니라 그러면 풀고 다시 일하자. 약간 이거를 좀 저희는 중요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복지이자 좀 문화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술이 항상 이렇게 회사에 구비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하다가 빡친다,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한잔 하기도 하고 그냥 일하기 좋은 환경? 네, 딱 그렇게 업무 공간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사실 대표님이 이제 개인 친구분을 이제 회사에 딱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반갑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같이 술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회사 분위기는 많이 밝아요. 이제 반려견 친구들 동반 출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의실에 강아지 친구들이랑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일단 반려견 동반 출근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보호자분들은 충분히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복지 같고요. 이 친구랑 같이 근무를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 만큼 제 회사에서도 그래서 반려견 동반 좌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강아지 친구들하고의 마찰이나 뭐 배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무리가 없도록 그런 반려견과 동반 출근하는 좌석도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출근을 하더라도 업무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반려견과 출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No One Left Behind라고 해서 저희 팀에 들어온 이상 무한한 믿음을 주고 그리고 그 단 한 명도 뒤떨어지고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항상 협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룰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No one left behind. 한 명이 나오거나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 팀원들끼리 챙겨주고 서클 상관없이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 상관없이 다 챙겨주고 다 온라인되고 파일로 얻게 만들고 하는 게 저희 No one left behind 문화인데 이게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생각을 하고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인턴에서 전환된 시점에 제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학교를 같이 병행하면서 업무를 본다는 게 이제 신체적인 힘듦도 있지만 멘탈적으로 좀 무너질 뻔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세 분이 진짜 계속 커피 먹자고 계속 시간 잡아주시고 제 얘기 들어주시고 되게 자존감을 높여주셨어요. 네. 뭐 고민 있으면 알아라. 그래도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인찬님이 전환되는 거 있는데 이제 인생의 첫 직장으로 되고 커리어를 이곳에 쌓게 될 텐데 정말 인찬님이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맞는 사람인가를 고민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게 이런 업무적인 게 아니라 진짜 인생 선배로서의 이런 조언을 해주시니까 되게 기억에 남고 되게 힘이 됐었어요. 그냥 같은 회사 직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동네 형 같은 느낌?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것도 모티베이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도 진짜 서로 팀원들끼리 자유롭게 커피챗 신청하면서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커피챗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냥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나를 해주고, 난 절대 잘못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마인드. 네, 저희 분위기는 일단 다 친구 같고 그렇게 하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든 경조사 있을 때 다 같이 맞아. 의견 나누고 고민 있거나 할 때도 솔직히 저희 연령대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라는 생각을 안 하고도 이제 무슨 고민이 생겼을 때 직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정도로 맞아. 그런 분위기가 조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좀 들면은 그 친구 얘기를 그 개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연애 문제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있는데, 그런 이슈를 이제 새로 공개해가지고 약간 영화 그 연애 공작단처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연애를 성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막 시나리오도 쓰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으면은 하루 그냥 제주도 가서 휴가 써라, 이렇게 해서 좀 얘기도 할 수 있는 문화를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곳에 있으면은 제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다 실제 제품의 기여가 될 수 있다고 느껴지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도 뭐 이거는 별로 쓸데없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줘요, 사람을. 네. 자, 8개의 기업들이 어떻게 문화를 이루고 있는지 모두 알아봤어요.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각 회사들의 모든 면들을 살펴볼 순 없었지만, 이 8개의 문화에는 팀원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끝없는 고찰들이 밑바탕 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소중히 하고 아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문화, 미국의 문화, 일본의 문화 등 각 나라의 문화에는 서로 우열이 없듯이 각 회사의 문화 또한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나누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한 건 직장이라는 곳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곳만이 아닌 실력의 성장, 나 자신의 성장, 심지어는 나를 돌보는 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문화의 주인공이 될지는, 즉 당신의 일상의 3분의 1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모두 당신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고민해볼 가치가 충분해 보이지 않나요? 네, 드디어 3라운드의 영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각각의 색깔과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퍼즐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듯이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부원들과 팀원분들, 그리고 대표님들까지 우리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것 네. 같아요. 창현 씨 어떠셨어요? 네, 저도 촬영을 하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뵙고 또 질문을 요청드려서 질문을 받으면서 그 질문의 답이 축적되면서 저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로 그 내용들을 조직하면서 그렇게 편집을 해나갔던 과정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었고, 같이 이렇게 봐서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단편적인 스토리나 텍스트상으로 전해질 수 있는 만한 스토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입체적인 스토리가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3라운드 투자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승에 진출할 스타트업을 뽑는 마지막 투자 시간인 만큼 팀원들과 상의를 해주셔서 투자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3시 40분까지만 투자를 저희가 받도록 하고, 나머지 10분, 그래서 3시 50분까지는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40분까지 투자를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10분 동안은요, 마지막 라운드인 결승을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논의해 보시며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메모해 보시고 나눠 보시면서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투자 시작! 네, 드디어 투자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결승에 진출할 상위 3개 스타트업이 결정되었는데요. 결승에 진출할 세 팀을 말해주겠어요, 니에림 씨?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에 진출할 지금 현재 랭킹입니다. 지금 현재 랭킹 3등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등은 바로 엔트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캔버스 팀이고요. 마지막 지금 현재 랭킹으로 1위는 클라우드스톤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결승인 만큼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 결승전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결승에서 다뤄볼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꿈꾸는 미래에 대하여입니다. 본인의 스타트업이 10년 뒤에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가정하였을 때 그 대표님들은 어떤 멘탈리티를 품고 달려갔는지, 그럼으로써 고객과 사회, 더 나아가 사회 세상에서는 어떠한 전달한 가치가 있었는지를 초점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금 비현실적일 수 있더라도 마음껏 가정을 기반하여 라운드를 펼쳐주셔도 좋으니까 부담 없이 대표님께서 피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 데이터 통합 관리 기록 솔루션인 엔트 스타트업의 최종윤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노트를 개발하는 엔트 대표 최종윤입니다. 이렇게 결승 피칭까지 하게 돼 영광입니다. 그럼 저희 엔트의 미션은 바이오 나노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연구를 기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된 연구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엔트의 비전은 고객사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보다 발전된 연구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이오 나노 연구에 최적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유일의 넘버원 BT&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파트너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넘버원 BT&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파트너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문서 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사용하고, 디자인을 하는 모든 분들이 어도비 툴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모든 분들이 깃허브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처럼 바이오 나노 연구를 하는 모든 분들이 저희 랩노트를 알고 사용하는 것, 그게 저희 엔트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렇게 BT&T 연구 표준틀로 랩노트가 사용되었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건데요? 바이오 나노 연구원들만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첨단 기술들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고,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 전기차,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과 같은 IT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는 나노 기술의 집약체인 반도체가 들어가고,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필수적이며, 로봇에는 적합한 소재를 연구하려는 재료 연구원들의 땀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IT뿐만 아니라 첨단, 바이오 나노 기술들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나노 연구가 진행되었을 때 이는 고성능 반도체 칩으로 연결되고, 이는 저희가 자율주행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고성능 스마트폰으로 더 실감나는 게임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효율적인 화학 연구는 저희가 더 맛있으면서도 친환경적인 식품을 맛보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더 효율적인 바이오 연구는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끔찍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이겨내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랩노트가 함께하는 것, 그게 저희 엔트가 꿈꾸는 비전이자 미래였습니다. 이제까지 엔트 대표 최종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다 더 나은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종윤 대표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식관리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스타트업인 바로 비즈니스 캔버스의 김우진 대표님을 모시겠는데요. 김우진 대표님이 아닌 대신하여 사업 전략 총괄을 대표해 주시고 계시는 조민우 CSO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저희 제품의 미션과 비전을 시작하기 전에 좀 예시를 하나 들고 싶은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에어비앤비에 제임이라는 PM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에어비앤비에 있는 제임이라는 분은 지금 PRD 작성을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비슷한 문서를 또 작성을 할 때는 그 전에 참조했던 비슷한 자료들을 또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참조 자료도 웹 아티클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PDF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엑셀 파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러한 자료들은 사실은 여러 군데 지금 분산되어 있으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슬랙으로도 공유가 될 수도 있고 드라이브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로컬 파일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임이라는 PM이 똑같은 PRD를 또는 비슷한 PRD를 또 작성을 할 때는 사실은 이런 참조 자료를 다시 찾는데 매우 힘들어하고 특히 팀이 커질수록 다른 PM이 한 명이 아닌 두세 명이었을 때는 저 톤이라는 PM이 작성했던 PRD에서 참조했던 자료들도 사실은 다시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IDC랑 맥킨지의 리포트에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찾아왔었는데 사실은 하루에 보통 지식 노동자가 한 2.5시간 정도를 분산된 자료를 찾는데 지금 소비를 하고 있고 한 300억 가량의 지금 자본을 지금 이런 과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타입10 이 문서 작업이란 이 전체 과정, 자료 수집, 자료 관리, 자료에 있는 정보의 정제,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을 하여 문서 작성까지 이 전체 과정을 한 플랫폼에서 가능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자이너들에게는 지금 피그마, PM분들에게는 지라, 개발자분들에게는 깃허브가 있지만 사실은 이 모습들보다 더 큰 문서 작성을 하는 지식 노동자들을 위한 협업이 완벽한 지식 관리가 완벽한 툴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솔루션은 타입2라는 제품인데요. 타입2는 사실은 리서치와 문서 작성을 한 플랫폼에 가능케 하고 이 두 별도 분할된 과정들을 지식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2에서는 사실은 웹 아티클은 이제 웹 클리퍼로 손쉽게 수집을 할 수 있으며 수집했던 웹 아티클, PDF 파일 또는 다른 문서들을 이제 스플릿 스크린을 통해 문서 작성을 하면서 동시에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2에서는 절대로 중복되는 자료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링크를 통해 지금 문서 작성을 하고 있을 때 전에 이제 수집을 했지만 전에 다른 문서에서 참조했던 자료라면 타입2에서 백링크를 형성을 시켜주며 백링크 기능을 활용을 했을 때 이 자료를 또 참조하고 있는 다른 문서들을 출력을 해줍니다. 이러한 백링크 기능을 통해 타입2는 현재 네트워크 뷰라는 지식 네트워크를 개발 중이며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 특히 팀이랑 협업을 했을 때 다른 팀원이 어떤 문서를 작성을 했을 때 어떤 자료를 보고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이 문서는 다른 문서들이랑 얼만큼 연관도가 있고 연관도를 형성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여줬던 네트워크를 기반하여 타입2는 지금 현재 추천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어떤 문서를 작성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떤 신규 팀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프로젝트의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될 때 이 프로젝트와 매우 연관성이 높은 다른 참고 자료들을 타입2가 추천을 해주는 추천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2의 이제 핵심적인 다른 문서 툴이랑 핵심적인 차별점은 사실상 타입2는 자체 에디터를 저희는 고집을 하지 않고 현재 다른 사용자들이 벌써 쓰고 있는 에디터를 제공해 줌으로써 매우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그다음에 타입2에서 생성하는 문서 수 그리고 적지 않은 자료 수를 통해 사용자들을 락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2는 사실상 매우 비효율적인 이 트리 폴더 스트럭처를 혁신적으로 네트워크로 재구성을 하고 있으며 이 지식 네트워크는 사실상 에버노트처럼 사용자의 이제 자료 또는 문서에 있는 내용을 읽지를 않고 딱 사용자의 행동 기반으로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를 안 하고 사용자한테 지식 네트워크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2의 사실은 비전은 현재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되면서 문서와 문서 간에 얼만큼 연관성이 있는지 보여주고 자료 간에도 연관성을 보여주며 사용자가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시켰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뇌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 문서 작성을 할 때 어떤 thought process를 가졌는지를 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를 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 캔버스의 조민우 사업 전략 총괄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사스 스타트업으로서 앞으로의 미래가 더 주목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랭킹으로 1위 스타트업을 달리고 있는 클라우드스톤의 김민준 대표님이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실 것인데요. 배달비가 없는 배달 앱이자 최소 주문 금액까지 고려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김민준 대표님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달기획을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스톤 대표 김민준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의 기존 상황뿐만 아니라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과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기획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저희가 1라운드 발표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이 배달기기라는 시스템은 기존의 이 문제였던 기존 배달의 문제였던 배달비를 줄이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배달비 문제와 그리고 배달비가 가파르게 인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쿠팡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 배달원들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비가 6,500원까지 배달 원가가 올라가는 등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배달비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배달비가 인상되는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배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배달원들의 이 배달 인건비는 늘어났는데 실제로 그 배달원들은 배달이 숙련이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배달 사고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사망자 또한 급격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을 하였고 이 배달이 이 오토바이가 차량과 이제 비교를 해서 이런 프레임이 이제 개폐되어 있지 않은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빨리빨리 재촉하는 이 문화 때문에 배달원들이 과속을 하게 되고 이 과속으로 인해서 결국엔 치명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배달기획 시스템은 정확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예약제 배달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배달비와 최소 주문 금액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전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100% 차량 도입이라든지 루트 시스템, AI 루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내는 AI 시스템은 이제 90%의 배달 비용을 현재까지 줄이는 데 성공을 했고 안정적인 정시 배송 30분 내에 배송을 지금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이상을 원하고 있고 42만 건이 아니라 1,000만 건 이상, 1억 건 이상의 더 많은 주문,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고객들의 힘에 응원에 힘입어서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가 3.5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를 했고 작년도에 15억의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급격한 성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022년에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의 세 가지 비전, 목표는 바로 제로, 제로, 제로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배달의 미래는 배달 비용이 제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달원들의 위험 부담을 제로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달의 쓰레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구축하고 있는 AI 루트 시스템은 각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지만 이들이 통합이 되거나 자동화가 되는 부분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걸쳐서 저희는 AI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능력이 있는 팀원들을 모집을 하였고 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통합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재 3개의 학교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을 18개 학교로 올해 추가를 하고 3년 내에 150개 학교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또 큰 하나는 다회용기를 표준화시키고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올해 연말에 공유주방 사업자들과 연계를 해서 배달기획 서비스가 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약제 루트 시스템, 이 순환 배달을 저희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추가해서 그 다음 단계에 수거하는 솔루션만 저희가 개발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배달 쓰레기를 없앨 수가 있고 다회용기를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배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배달 로봇과 그리고 자율주행 배달 셔틀의 도입, 배달에 대한 완전 무인화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관련 관계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해 왔고 배달 로봇에서 앞서가고 있는 유럽에서 배달 로봇 시장의 점유율이 1위인 얀덱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그리고 롯데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롯데와 전략적 투자 관계를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번 주 광주과학기술원 총장님의 굉장히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총장님의 승인을 얻어냄으로써 이러한 사업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실적과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65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스톤까지 세 팀의 이제 피칭을 들을 수 있는 결승 라운드였습니다. 스타트업의 가장 매력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성장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꿈꾸는 미래에 대하여라는 주제인 만큼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꿈꾸시고 이루고자 하고 하시는 고취하시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더 꿈꾸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의 시장성, 마켓 쉐어, 그리고 투자 누적, 투자 금액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스타트업의 스토리와 멘탈리티, 그리고 그 내부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스토리로 창업을 했고 그 창업가의 비전이 어떻게 분배되어서 직원들까지 성취감을 얻고 있는지 등의 내막, 그런 스토리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저로서는 만족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3등, 2등, 1등 순위는요. 결승이 끝나는 마지막 랭킹 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투자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락한 스타트업에게 매수, 매도 주문을 걸더라도 저희가 체결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부디 결승에 진출하신 새 스타트업에만 주문을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엔트와 비즈니스 캔버스 그리고 마지막 클라우드스톤 세 가지 팀입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투자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저희가 체결까지 마친 상태로 이제 순위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린님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네, 저는 사실 모든 라운드를 걸쳐서 각 스타트업의 이야기들을 정말 다방면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보니까 이제는 예측도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순위는 발표해야 되니 이제 3위부터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그래피티 스타트업 페스티벌 투자 게임 3위 스타트업은 바로 엔트입니다. 네, 엔트의 최종윤 대표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승 소감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년에도 이어서 이제 올해도 이렇게 그래피티의 이렇게 투자 게임이라는 되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이 투자 게임에서는 다른 IR들과 다르게 저희 팀의 멘탈리티, 문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또 많은 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내년에도 참가할 수 있다면 또 참가하고 싶을 만큼 더 매력적인 행사가 계속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엔트의 최종윤 대표님의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제 마음속 원픽이었는데요. 정말 최종윤 대표님의 앞으로의 행보와 엔트의 모든 것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린님께서 대망의 우승팀을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피티 스타트업 페스티벌 2022 우선은 2위부터 알려드리고 자동으로 1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피티 스타트업 페스티벌 2022 투자 게임 2위 스타트업은요, 바로 비즈니스 캔버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비즈니스 캔버스의 조민우 CSO님의 소감 역시 들어봐야 되겠죠? 어떠신가요? 네, 사실 저희는 이번에 처음 참가한 거고 재작년 7월에 창업을 하고 이번에 그래피티를 처음 참가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상장을 한 회사도 아닌데 실시간으로 저희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되게 중요한 장점이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저희 문화를 이제 다른 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줄 수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민호 CSO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들의 문서 업무와 관련해서 정말 혁명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도 1위 스타트업을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피티 스타트업 페스티벌 2022 투자게임의 우승 스타트업은요. 바로 두두두두두두 바로 축하드립니다. 클라우드 스톤입니다. 네, 저희 클라우드스톤에 투자해주신 그리고 저희 가치를 알아봐주신 주주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상 이제 투자 게임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클라우드스톤의 주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규모가 늘어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재들을 이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스톤에 들어오시면 큰 규모의 스톡 옵션이 꼭 주어지니까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준비를 해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가자 팀도 순위를 확인해 봐야겠죠.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서 참가자분들 소감을 듣기는 힘들고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위 네, SPRAYOA로 되었고요. 2위는 오르마, 그리고 3위는 3포스, 4위는 6팀, 5위는 7팀입니다. 저희가 더 정리를 해서 네, 저희가 사전에 알려드린 그 상품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직접 온라인 참가자분들의 소감 역시 들어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상품이 전달될 예정이고요. 슬랙 채널이나 다른 채널 OC분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소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들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소감들까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8개의 스타트업 팀 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와 또 스토리들이 너무나도 달랐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위를 가르는 것 자체가 저희 투자 게임의 기획 의도랑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정말 기업의 많은 것들을 아실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 투자 게임 세션을 하면서 기획부로서 참가했었는데요. 기획을 이제 각 라운드에 걸쳐서 진행하고 각 스타트업 연사님들을 뵙고 하면서 이 투자 게임 세션이라는 것을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다각적인 정의들과 의미들이 결국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상현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2번 연속으로 이제 투자 게임 리드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고 참가자분들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만 각설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인 팀 프로젝트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강의, 연사, 페일콘 등등 많은 여러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으로 투자 게임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MC를 맡은 박창현, 한예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잉.